연기 냄새입니다. 집단이 타들어가며 내뿜는 그 매캐하고 쓴 연기. 거기에 된장 끓는 냄새가 조금 섞이고 바깥의 냉기가 부엌 문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발목을 감쌉니다. 멀리서는 개 한 마리가 낮게 짖었다가 멈추고 그 뒤로 완전한 고요가 내려앉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두꺼운 이불 속에 파묻혀 있을 그 시각. 하늘은 먹빛과 남색 사이 어딘가에 색깔로 물들어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간밤의 추위를 그대로 머금은 채 새벽빛을 반사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살점을 베는 듯한 한겨울. 부엌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궁이 앞에 앉은 사람. 한 손에는 부직갱이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입을 가리며 연기를 피하는 동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 그녀는 그냥 연기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눈이 빨개지도록 연기를 맡고 있었지만 눈을 깜빡이는 속도조차 느렸습니다. 이름은 술래였습니다. 박술래. 이 집 며느리. 이 집에 시집온 지 30해가 된 여자였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0해. 그 숫자를 천천히 헤아려 보십시오. 30번의 설날, 30번의 추석, 30번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30해 동안 이 부엌에서 새벽을 맞았고 30해 동안 이 아궁이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술래의 얼굴은 바뀌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마을 어귀에서 구경하던 안악들이 저 집새의 며느리 복스럽게 생겼네. 아주 예뻐 하고 수군거리던 그 얼굴. 도톰한 볼과 맑은 눈을 가진 16의 얼굴은 이제 46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고 눈가에 세월이 새긴 잔금들이 그물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입술은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고 광대뼈 아래 살이 빠진 자리가 움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손이었습니다. 아궁이 불을 다루는 그 손을 보십시오. 30해 전 친정어머니가 이 손이 얼마나 고왔는지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술을 놓은 것 같았다며 눈물을 훔치던 그 손. 지금 그 손의 손마디는 굳은 살로 두터워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깊게 패인 금이 한겨울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기름에 튀겨진 흔적과 솥뚜껑에 댄 흔적들이 지도처럼 아로새겨져 있었고 손톱은 짧고 거무스름했습니다. 그 손으로 술래는 묵묵히 부직갱이를 돌렸습니다. 꺼져가던 불씨 위에 집단을 밀어 넣었습니다.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술래는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가 다시 정면을 봤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연기 때문이었을까요? 아주 조용하게 혼자 묻는 것처럼 그 구분을 술래 자신도 오래전부터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오래 흘린 탓에 이제는 그 둘이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연기가 눈을 찌르면 눈물이 나왔고 서러운 일이 생겨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눈물들은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기에 그냥 술래의 뺨을 타고 흘러 턱에서 떨어졌습니다. 부엌 바닥 위로 솥 안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보글. 그 소리가 고요한
새벽 부엌에 퍼졌습니다. 술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이대로 있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듯이 길게 숨을 내쉬는 것처럼 솥안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술래의 얼굴 앞으로 흘렀습니다. 뜨겁고 축축한 김이 얼어있던 뺨을 녹였습니다. 그것이 그 새벽 술래에게 찾아온 가장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끓는 물의 김으로 얻는 온기. 그녀는 그렇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30번째 겨울의 어느 새벽에도 그 새벽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술래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등에 진 광주리 안에는 무 2개, 말린 북어 1마리, 들기름 작은 병 하나, 그리고 오늘 아침 시어머니 최 씨가 특별히 시킨 참기름 1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에서 쓰고 남은 돈은 엽전 2닙. 술래는 그것을 광주리 가장 깊은 곳, 무 아래에 넣어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머니한테 들을 말이 너무 뻔했으니까요. 발이 아팠습니다. 장터까지는 2마장 거리였습니다. 가는 길은 오르막이었고 오는 길은 내리막이었지만 오는 길이 더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광주리를 지고 내려오는 내리막길은 발목을 비틀기 쉬웠습니다. 술래는 발끝을 조심조심 디디며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로 접어드는 길목. 500년 묵었다는 느티나무 아래. 나뭇가지들이 겨울이라 잎을 다 떨어뜨린 채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돌무덤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향이 할미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파인데 장에 가면서 가끔 마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향이 할미는 술래가 지나치려는 것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향이 할미, 에휴, 술래야. 이 추운데 혼자 장을 봤냐? 광주리가 무겁겠다. 술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술래 별것 없어요, 할머니. 그냥 무 좀 샀어요. 향이 할미가 느티나무 가지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향이 할미 있지, 술래야.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알게 된 게 하나 있어. 사람들은 보석이 빛나는 줄만 알거든. 그 보석을 감싸고 있는 흙이 얼마나 실인지는 모르면서 흙은 더러운 것이 아니야. 흙이 없으면 보석도 없는 거야. 그리고 있지, 진짜 귀한 것은 말이야. 제일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법이더라고. 술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술래. 네, 할머니. 향이 할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향이 할미 됐어. 그냥 가봐. 근데 있지, 술래야. 그 집 어머니가 아무리 모질어도 그 사람 마음속을 다 봤다고 생각하지 마. 아직 못 본 것이 있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향이 할미는 반대쪽 길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술래는 한동안 느티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직 못 본 것.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봤지만 30해를 함께 산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술래가 본 것은 충분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독한 말, 차별.
그것이 전부라고 순례는 오래전부터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티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쏴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이상하게 노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못 본 것. 광주리를 고쳐 등에 얹고 순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서글픔을 조금씩 실어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순례가 어떻게 이 집에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순례의 친정은 강 건너 상동마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학을 배운 사람이었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워 논한맞이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어머니는 배를 짜고 길쌈을 해서 아이들 밥을 먹였습니다. 순례는 위로 오빠 둘, 아래로 남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서당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7살부터 어머니 옆에 앉아 바느질을 배웠고 10살부터는 혼자서도 솜씨 있게 한 땀 한 땀 술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16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혼인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느리게 중매를 서는 안악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좋은 데가 있다. 마을에서 이름난 기와집인데 아들이 영특하고 자리가 좋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던 순례네는 긴 말 않고 승낙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가마가 오는 날 아침 순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순례야, 시어머니가 좀 엄하다고들 하더라. 근데 너는 착하고 부지런하니까 잘 해낼 게야. 고개 숙이고 말 안 하고 일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인정받는 법이야. 그것이 친정에서 들은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고개 숙이고 말 안 하고 일 열심히 하면 된다. 순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개를 숙였고 말을 하지 않았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인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힘을 주어. 시어머니 최 씨. 최 씨는 순례가 가마에서 내리는 날 환영 인사 대신 찬물 한 바가지를 발치에 내리부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멈추었습니다. 최 씨는 그들을 향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최 씨 어머니, 가난한 집에서 온 며느리를 드리는 건 우리 집 잡이야. 이게 새 출발이라는 뜻이다. 내 친정의 냄새는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씻어내야 해. 16의 순례는 발이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은 강 너머였고 가마는 이미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30해 동안 최 씨의 태도는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매일 아침 순례의 일 처리를 점검했습니다. 솥에 눌어붙은 것이 있으면 손을 어디다 쓰는 게냐, 빨래가 조금이라도 덜 헹궈지면 천이 이게 뭐냐, 걸레냐, 나물 무침이 조금 싱거우면 간도 못 맞추는 것이 요리를 한다고, 나물이 조금 짜면 짠지 만드는 것이 그게 사람 먹는 음식이냐 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 차분하지만 속에 서글픔을 담아 그나들 상철이 오면 최 씨는 손수 마당까지 나와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왔구나.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밥 먹어라 하며 고깃국을 올렸습니다.
작은 딸 상이가 오면 고운 비단감을 내어 저고리를 만들어 주겠다며 기뻐했고, 막내 상수가 무릎에 앉으면 그 딱딱한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례에게는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달랐습니다. 큰 제사 날에도 다른 자식들에게 고기 반찬이 나올 때 순례의 밥상에는 짠지와 된장국뿐이었습니다. 마을 잔치에서 다른 며느리들이 나란히 앉을 때 순례만 부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큰 잔칫날 새벽 내내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돌아오면 이 시간에 뭘 꾸물거렸냐는 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순례의 남편 상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힘겨운 것을 알고 있었고 밤에 몰래 손을 꼭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어머니 앞에서 용기를 내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상호 어머니, 순례가 힘들어서. 그러면 최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최 씨 어머니, 내가 가난한 집 딸을 데려온 것부터가 잘못이야. 그 뒤처리는 내가 해야지. 내가 왜 해야 하냐? 상호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눈빛에 눌려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순례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욕설보다, 채근보다 그 뒷모습이 가슴에 더 깊이 박혔습니다. 조용하게, 그렇게 30해가 쌓였습니다. 봄에는 밭을 갈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김장하고 새벽에 불을 지폈습니다. 30해. 순례는 그것을 견뎌왔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버티고 또 버텨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으니까요. 다른 삶을 꿈꾸는 것조차 너무 오래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이야기가 바뀐 것은 그해 가을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달려 주황빛이 눈부셨고 마당의 대추나무에도 대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풍요로운 가을 풍경이었습니다. 순례는 장독대 옆에 쪼그려 앉아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김장 준비를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배추를 거칩부터 하나씩 뜯어내며 다듬는 손이 바빴습니다. 최 씨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뒷마당에서 순례의 일 처리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 어머니, 배추 다듬는 꼴 보게. 거칩을 저렇게 낭비하면 못 쓰지. 그 집에서 배추 다듬는 법도 안 가르쳐 줬냐? 그런 뒤 최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고요였습니다. 평소 최 씨가 안방에 있으면 기침 소리라든지 물 마시는 소리라든지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배추 다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쿵, 무거운 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둔탁하고 낮은 그러나 확실하게 들리는 소리가 안방에서 났습니다. 긴박하게 순례는 배추를 내던지고 뛰었습니다. 맨발로 마루를 올라가 안방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가 장롱과 문 사이 좁은 공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을 반쯤 옆으로 뒤튼 채로. 입가에는 거품이 조금 맺혀 있었고
얼굴 한쪽이 밑으로 처지듯 길그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순례 어머니, 어머니. 순례가 쪼그려 앉아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니, 반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순례는 마당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례 사람 살려요. 이웃에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이웃집에서 안악 하나가 뛰어나왔고 그 안악이 또 옆집 사람을 불렀습니다. 마을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시 차분하게 의원은 최 씨의 맥을 짚고 눈을 들여다보고 팔다리를 만져보더니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의원 중풍입니다. 뇌에 피가 막힌 것이지요. 한쪽 몸이 마비가 왔고 언어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안정을 취하고 잘 조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곁에서 정성껏 돌봐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순례는 조용히 사람들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큰아들 상철에게, 작은 딸 상희에게, 막내 상수에게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어서 와 달라고. 그리고 순례는 기다렸습니다. 느리고 쓸쓸하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기별 하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큰아들 상철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올 가을 장사가 너무 바빠서 당장은 내려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조리 잘 해달라는 말이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작은 딸 상희의 시댁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상희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장거리 이동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닷새, 엿새, 이래. 막내 상수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순례는 어머니의 방 앞에 앉아서 그 소식들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주 조용하게.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들었던 것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숨소리였습니다. 고르지 못하고 가늘게 이어지는 그 숨소리. 저 큰 소리 치던 어머니의 숨소리가 저렇게 가늘어졌구나 싶었습니다. 순례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최 씨가 이불을 반쯤 걷어찬 채로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눈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천장을 보면서 그날 밤 순례는 자신의 방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에 불을 켰지만 그 불빛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었지만 그 손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방바닥의 한 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떠나도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 그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타당했습니다. 30해 동안 구박받았습니다. 30해 동안 일했습니다. 30해 동안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작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며느리인 자신이 남아야 한단 말입니까? 어떤 마을 어른도, 어떤 이웃도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는 순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나도 떠날 수 있다. 순례는 실제로 광주리를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낡은 광주리. 그 안에 자신의 버선을 집어넣었습니다. 속저고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긴 침묵을 두고 방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쿨럭, 쿨럭, 쿨럭.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가늘고 힘없는 기침. 저 기세등등하던 목소리가 저렇게 가늘어질 수도 있구나 싶을 만큼 힘없이 반복되는 기침 소리였습니다. 그 기침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광주리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잘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저 사람 때문에 서러웠던 날이 못해도 수백 번이다. 저 사람은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도 없다. 나는 저 사람한테 항상 며느리년이거나 그냥 입하거나 애물단지였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낮추어. 그러나 순례는 그 다음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다. 저렇게 혼자 누워있다. 자식들은 오지 않았다.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지금 저 방 안에, 저 작은 방 안에 살면서 그토록 기세당당하게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이 이불 한 장에 덮여 혼자 천장을 보고 있다. 순례는 광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버선을 다시 꺼냈습니다. 속저고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광주리를 방 한쪽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식어있던 미음을 다시 데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인지, 서러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아주 조용하게. 어쩌면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30해 동안 참아온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감각.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 순례는 미음 사발을 들고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어머니가 오라서가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은 이 자리가 나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이 차가웠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지 않은 탓에 방바닥이 식어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틈새로 찬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고 이불이 흐트러진 채 최 씨의 발치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원이 놓고 간 탕약 봉지들이 방 한쪽에 쌓여 있었지만 한 봉지도 아직 다려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순례는 먼저 아궁이에 불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창호지 문틈새를 낡은 천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바로잡아 어머니의 몸을 덮었습니다. 최 씨의 눈이 순례를 향했습니다. 반쯤 처진 눈꺼풀 아래의 눈빛이 순례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순례 어머니, 저 순례예요. 미음 가져왔어요. 조금 드셔봐요. 최 씨의 입이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순례는 그 입모양에서
무언가 거부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술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 숟가락에는 입이 닫혔습니다. 술래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숟가락을 그냥 입 앞에 들고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에는 입이 조금 열렸습니다. 세 번째 숟가락에는 삼켰습니다. 네 번째 숟가락부터는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조금 따뜻하게. 술래는 미음을 다 먹인 뒤 사발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술래는 부엌에서 더운 물을 대야에 떠왔습니다. 거기에 천을 적셔 꼭 짜서 어머니의 발을 감쌌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어머니의 발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술래는 탕약을 처음으로 다렸습니다. 의원이 일러준 대로 불세기를 맞추면서 3시간을 아궁이 앞에 앉아 지켰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면 거름천으로 걸러 식혔다가 알맞은 온도가 되면 방으로 가져가 어머니의 입에 조금씩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술래는 새벽에 일어나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더러워진 이부자리를 갈고 마비된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어머니가 욕을 하면 가만히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뿌리치면 잠시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깊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지만 그 방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벽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쌓였던 얼음장 같은 것에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최 씨의 몸은 아주 서서히 달팽이 걸음처럼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혼자서는 몸을 뒤집기도 어려웠지만 미음 대신 죽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한쪽 입이 조금 처지고 말이 또렷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술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주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말 없는 약속처럼.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특히 천천히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깊은 밤. 술래는 어머니의 마비된 왼쪽 다리를 손바닥으로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혈이 통하도록, 근육이 굳지 않도록 매일 밤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이 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최 씨 어머니. 술래야. 술래는 손을 멈추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30해 동안 최 씨가 그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이바거나 며느리거나 그애거나 애물단지였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술래는 그 이름 석자가 귀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울렸습니다. 그냥 이름이었는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최 씨 어머니, 내가 많이 고생시켰지.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였습니다. 최 씨 어머니, 너는 잘 모를 게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사실은 다른 며느리감이 들어올 뻔했다는 것을. 순례의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최 씨 어머니 상호 그 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했지. 자기 사촌 집에서 딸을 데려오기로 이미 말이 되어 있다고. 그 집이 논이 열두 맞이기에 한양에 집도 있었거든. 그 혼사를 맺으면 우리 집에 있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 순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최 씨 어머니, 근데 그 혼담이 틀어졌지. 상호가 내가 좋다고 했으니까. 가난한 집 딸인 줄 알면서도 중매 서는 안악한테 꼭 그 아이여야 한다고 했거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감정을 조금 실었어. 순례는 처음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상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가난한 집 딸인 줄 알면서도 꼭 그 아이여야 한다고 했다는 것을.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가서 닿았습니다. 최 씨 어머니, 그래서 나는 내가 미웠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내 때문에 그 혼사가 틀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최 씨 어머니, 나는 무서웠어. 순례, 무서웠다고요? 최 씨 어머니, 내가 착하다는 걸 알았거든. 예쁘고 착한 것. 그런 며느리가 오면 이 집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았어. 상철이가 어떤 놈인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상희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내가 모르는 줄 알고 그 자식들이 착한 내 편을 들면서 나를 밀어낼 것 같았어. 그래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최 씨 어머니, 내가 먼저 너를 눌러놔야 한다고 생각했지. 내가 너한테 모질면 저 자식들이 너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거라고. 그러면 내가 저 자식들한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아주 천천히 순례는 그 말의 무게를 헤아렸습니다. 지금 이 말이 변명인지 진심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처음으로 어머니의 행동에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30해 동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다리를 계속 주물렀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그 이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드라마처럼 갑작스럽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봄비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은 변화였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변화. 어머니는 이제 순례가 방에 들어올 때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순례가 들어오면 고개를 창 쪽으로 돌리거나 이불을 끌어당기거나 무언가 다른 곳을 보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순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순례는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례가 봄나물 무침을 해드렸습니다.
참나무를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구고 들기름 조금, 국간장 조금, 참깨를 조금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 묻힌 것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봄이면 해주시던 방법 그대로. 쓴맛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게 봄 향기라고 했던 그 무침. 어머니는 처음에는 상 위의 찬을 흘끗 보더니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젓가락을 집어 나물을 조금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최씨 어머니, 맛이 좋구나. 네 글자였습니다. 단 네 글자. 어머니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표정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아주 살짝 담았어. 그런데 술래는 그 네 글자를 들은 뒤 부엌으로 돌아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해였습니다. 30해 동안 이 집에서 밥을 짓고 찬을 만들고 상을 차렸습니다. 봄이면 나물을 뜯고 여름이면 된장국을 끓이고 가을이면 깨십과 고추를 절이고 겨울이면 김장을 했습니다. 그 30해 동안 최 씨에게서 들은 말은 짜다, 싱겁다, 쓴 것이 안 빠졌다. 이게 밥이냐 였습니다. 맛이 좋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네 글자가 30해의 수고를 전부 갚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속에 박혀있던 응어리 하나가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밝아지면서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더니 이불 위에 앉아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비가 왔던 왼손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오른손은 제법 힘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술래가 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요 위에 말린 나물을 한 움큼 꺼내놓고 오른손으로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마비된 왼손은 그냥 무릎 위에 얹어두고 오른손 하나로 삐뚤삐뚤하게 나물 줄기를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저 손으로, 저 힘으로 그래도 무언가를 하려 하는구나. 술래 어머니, 제가 할게요. 최 씨 어머니, 됐어. 손이 아직 붙어 있다. 술래는 피식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저 고집은 30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억지도 아니었고 예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그 웃음을 받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어머니의 입가에도 아주 작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름 사이로 아주 잠깐 두 사람은 그 오후를 함께 나무를 고르며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러나 그것이 30해 중 처음으로 편안한 오후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의원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혼자서 앉는 것이 가능해졌고 짧은 거리는 부축을 받아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처음보다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한쪽 입이 여전히 조금 처져 있었지만 귀 기울이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 어른은
정성껏 돌봐주는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마음이 편해야 몸도 살아나는 법이라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유난히 맑아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술래가 들어가자 어머니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최 씨 어머니, 술래야. 저 장롱 아래 칸 열어봐. 오른쪽 구석 깊숙이. 술래는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구석 이불 두어 개 뒤에 가려진 자리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손을 깊이 넣어 더듬어 보니 천으로 만든 보따리였습니다. 꺼내보니 누비로 만든 것이었는데 천이 많이 바래고 여기저기 닳아 있었습니다.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낮고 천천히, 술래, 이것 말씀이세요? 최 씨 어머니, 그래, 가져와. 술래가 보따리를 들어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받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술래를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술래는 처음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날카롭고 강하기만 하던 그 눈에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을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의 눈빛처럼. 어머니는 그 보따리를 천천히 술래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최 씨 어머니, 이 보따리는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술래는 보따리를 받으면서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금이나 은이 들어서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최 씨 어머니, 내가 눈을 완전히 감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 자식들도 상호도 아무도 몰라야 해. 오직 너만 간직하고 있어야 해. 알겠느냐? 술래는 보따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어머니. 절대로 어머니 눈 감으시기 전까지는 열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대답을 들은 뒤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이 고르게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어딘가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래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술래는 그 보따리를 품에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상 아래에 넣어두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냥 품에 안은 채로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지 않는지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30해 동안 장롱 구석에 숨겨두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술래는 그날 밤 내내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것도 서서히였지만 나빠지는 것도 서서히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밥을 받지 않았고 낮에는 혼자서 앉지 못했습니다. 발에 부기가 올랐고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의원이 와서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몸 안의 기운이 다시 꺾이고 있다고.
잘 버텨주시기를 바랄 뿐이라고. 그 소식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쳐 결국 그 자식들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빠르게 긴장감 있게 해. 이틀 만에 큰아들 상철이 나타났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몸이 바쁘다며 올 수 없다고 했던 그가 이틀 만에 부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달려왔다고 했지만 옷이 너무 번듯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이 방 안을 향했다가 마루를 훑었다가 다시 창고 쪽을 봤습니다. 큰아들 상철 어머니 접니다. 상철이요. 목소리는 컸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안에 섞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순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작은 딸 상희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 막내 상수도 왔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밥을 해야 했습니다. 잠자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순례는 또 부엌을 맡았습니다. 그날 밤 순례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상철의 낮게 억누른 목소리가 부엌 문틈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큰아들 상철 어머니가 뭔가 숨겨놓은 게 분명히 있어. 저 며느리 년이 옆에 딱 붙어서 한 달 넘게 있었던 게 이유가 없겠어. 작은 딸 상희 맞아 오빠. 나도 그 생각했어. 옛날에 아버지 제삿날에 어머니가 장롱에서 뭔가 꺼내는 걸 봤는데 내가 뭐냐고 물으니까 뚜껑을 탁 닫더라고. 막내 상수 저 며느리가 먼저 챙기기 전에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 병수발 든다고 몇 달 있다가 다 들고 나갈 수도 있잖아. 감정을 누르며 낮게. 순례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고요함이 왔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아닌 고요함. 어쩌면 이 순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고요함. 어머니가 그 보따리를 자식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긴 이유를 순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더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순례가 부엌에서 약을 다리러 나갔다가 돌아오니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상철이 장롱 문을 열어젖히고 이불을 꺼내 던지고 있었습니다. 상희가 방 안 구석구석을 두드려가며 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불 위에 누운 채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상처를 막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상철 어머니, 보따리 어디 있어요? 며느리한테 줬어요. 그거 우리 거잖아요. 최씨 어머니, 저리 가. 큰아들 상철 어머니, 그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잘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다 꿍꿍이 있었던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최씨 어머니, 이놈아. 어머니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력함이 오히려 더 참혹했습니다. 순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순례 형님, 그만하세요. 상철이 돌아봤습니다. 눈에 핏줄이 섰습니다. 큰아들 상철이야, 너 지금 나한테 그만하라고. 어머니, 곁에 붙어서 재산 챙기려 한 것 다 알아. 보따리 내놔. 순례 어머니께서 저에게 직접 맡기신 겁니다.
어머니 허락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큰아들 상철 인연이 어머니 꼬드겨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 아니야? 마을 사람들 다 앞에서 내가 고발하겠어. 빵 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장롱에서 꺼낸 이불과 옷가지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상의가 구석구석을 손으로 두드려보며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상수가 마루 아래를 들여다보겠다며 마루를 들썩였습니다. 그 소동 속에서 어머니의 숨이 빨라졌습니다. 흥분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불을 붙잡으려는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입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례가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숨 고르세요. 어머니의 손이 순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없이 잡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그 모습을 보더니 더 거칠게 말했습니다. 큰아들 상철 저것 봐. 또 어머니한테 매달리네. 저 며느리 어머니 재산 다 꿀꺽하려고 저러는 거 안 보여? 우리가 안 왔을 때 얼마나 구워 삶았겠어. 마을 사람 두엇이 소문을 듣고 마당까지 와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가슴이 끓었습니다. 30해 동안 이 집을 지켰습니다. 30해 동안 이 부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을 때 혼자서 약을 다리고 발을 씻기고 이불을 갈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한마디로 재산을 노린 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낮고 단단하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최 씨 어머니 상처라. 빵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씨 어머니, 그 애는 아무것도 훔친 것이 없다. 내가 맡긴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맡겼는지는 기침이 터졌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기침. 순례가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마시고 나서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철 내외와 상의, 상수는 결국 이를 갈며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상철이 순례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두고 봐라. 순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불을 바로잡고 흩어진 옷가지들을 다시 장롱에 넣고 물이 담긴 대야를 방 한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열렸습니다. 순례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순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 안에 고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갑자기 가빠졌습니다. 맥이 불안정하다고 의원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라고. 상철 내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의와 상수도 들어왔습니다. 방 안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순례를 찾았습니다. 최 씨 어머니, 순례야. 이리 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순례가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순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최 씨 어머니, 가까이 와. 순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입이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순례만 보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떨리듯이. 최 씨 어머니, 순례야. 내가 너를 그렇게 모질게 대한 건. 숨이 끊겼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순례가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최 씨 어머니, 너라도 독해져야 했어. 이 집안에서, 저 자식들 틈에서. 내가 착하고 여리면 다 빼앗기고 만다는 걸 나는 알았어. 내가 모질게 굴어야 내 허리가 꼿꼿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최 씨 어머니, 그리고 있지, 순례야. 한 가지 더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최 씨 어머니,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알았어. 이 애가 이 집의 진짜 사람이구나 하고. 상철이는 욕심만 있고 상희는 계산만 하고 상수는 약해 빠졌어. 근데 너는. 어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최 씨 어머니, 너는 이 집 땅을 발로 딛고 서 있는 사람이었어. 진짜 이 집 사람은 너 하나였어. 목이 조이는 것처럼.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오래된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해 동안 쌓아온 응어리가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 어머니, 미안하다, 순례야. 내가 살아서 이 말을 했어야 하는데. 순례. 어머니. 최 씨 어머니, 내 죄를 내가 다 안고 갈 테니. 너는 이제 제발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해 동안 순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방 안의 자식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철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희가 손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식들이 아니라 며느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길고 깊은 침묵. 순례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모두는 아니었지만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는 순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말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새벽 2시 무렵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철이 잠깐 졸다가 깼고 상희는 마루에서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의원은 1시간에 한 번씩 맥을 짚으러 왔다가 갔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더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간격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순례는 어머니 곁에 앉아 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새었습니다.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그때 이불 속에서 어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반쯤 조는 상태였고, 나머지는 각자의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어머니 곁에 바짝 앉아 있던 술래만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이불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쥐었습니다. 보따리였습니다. 이불 속에 어머니의 몸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자신의 몸 아래에 깔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병든 몸으로, 그 힘없는 몸으로 아주 느리고 분명하게 어머니의 손이 그 보따리를 술래의 품 쪽으로 밀었습니다. 밀고 또 밀었습니다. 힘이 없어 잘 되지 않았지만 그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술래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품속으로 넣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술래를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술래는 읽었습니다. 고맙다.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그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들이쉬고, 멈추고, 멈추고, 아주 길게 침묵. 의원이 어머니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서 상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철이 주저앉았습니다. 술래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었습니다. 별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이 얼음처럼 천천히 몸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장례는 사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먼 친척들이 왔습니다. 상철이 상주 노릇을 했고 곡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술래는 그 사흘 동안 부엌에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님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무도 그만 들어와서 쉬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는 그 사흘 내내 술래의 허리춤에 묶여 있었습니다. 상철이 2번 더 요구했습니다.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 번은 조용히, 한 번은 거칠게. 술래는 2번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술래 어머니께서 당신이 눈을 감으시고 나서 열어보라 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이를 갈았지만 마을 어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묘를 썼습니다. 자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술래는 부엌 설거지를 혼자 마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이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술래는 부엌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쪽에 있는 감나무 아래. 겨울이라 잎이 다 진 가지들이 달빛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아래 앉았습니다. 품 속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가장 천천히
달빛이 있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달빛. 그 빛 아래에서 술래는 보따리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오래된 매듭이었습니다. 몇 번을 묶고 풀었는지 알 수 없는 달아있는 매듭. 술래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풀었습니다. 보따리가 열렸습니다. 아주 깊이 들이마시는 것처럼. 금은이 없었습니다. 비단도 없었습니다. 폐물도 비상금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종이었습니다. 낡고 여러 번 접힌 두꺼운 종이. 술래는 달빛 아래에서 그것을 펼쳤습니다. 땅 문서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두 마을 떨어진 아랫마을에 있는 논 두 마지기와 밭 한 마지기의 문서였습니다. 문서에는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술래. 술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짚었습니다. 박술래. 박술래. 자신의 이름인데도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뒤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온전하게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날짜를 보았습니다. 26해 전이었습니다. 술래가 시집 온 지 4년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어머니는 이미 술래의 이름으로 땅을 사두었던 것입니다. 모욕과 구박을 퍼붓던 바로 그 시절에 그 손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술래의 이름으로 땅을 사두었던 것입니다. 목이 매는 것처럼.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낡아서 표지가 너덜거리는 공책. 술래가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처음에는 또렷하다가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 글씨. 마지막 쪽에는 손이 떨렸는지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도 없는 그 공책의 첫 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술래에게 죽어서야 전하는 말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술래가 시집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 오늘 저 아이가 아궁이 앞에서 울었다. 아마 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모른 척했다. 지금은 그래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술래는 다음 쪽을 넘겼습니다. 오늘 술래가 김장 배추를 혼자서 다 절였다. 힘이 들 텐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저 아이가 저 고집으로 버텨주길 바란다. 또 다음 쪽. 큰아들이 술래 앞에서 나쁜 말을 했다. 술래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잘했다. 그게 사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을 때 울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처럼. 술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덮지 않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있었습니다. 별이 있었습니다.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쪽으로 넘겼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인 마지막 쪽. 고맙다, 내 딸아.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나는 알았다. 내가 이 집의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너에게 잘해줄 수가 없었다. 잘해주면 저 탐욕스러운 것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으니까. 독하게 굴었다. 모질게 굴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이 맞는 것인지 30해 동안 나는 몰랐다. 틀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했다. 살아서 말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죽어서야 글로 남기다니 부끄럽다. 고맙다. 고생했다. 잘 살아라. 내 딸아. 아주 긴 침묵. 술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천 꾸러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술래가 풀었습니다. 버선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버선 한 켤레. 뒤꿈치가 닳아서 속이 비칠 듯한 버선. 오래전 누군가 신다가 낡아진 것이었습니다. 술래는 그 버선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박술래. 시집 오던 날, 친정어머니가 손수 이름을 수놓아 넣어준 버선이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술래가 이 집에 들어오던 날, 가마에서 내려 첫발을 디딜 때 신었던 그 버선. 그때 최 씨가 발치에 찬물을 뿌렸고 술래는 발이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버선은 그날 이후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0해 동안 장롱 깊숙이 이 보따리 안에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술래는 그 버선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30해의 눈물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러움도 아니었고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된 무언가가 녹는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감나무 아래 혼자서 그 울음소리를 밤바람이 실어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반년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자식들과의 일은 결국 마을 어른들이 중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공증을 맡겨두었던 것이 있었고 어머니의 일기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30해 동안 술래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철 내외와 상이, 상수는 분쟁을 더 키우지 못하고 결국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술래와 상호, 그리고 아이들만 남은 집. 예전보다 사람이 줄었는데 이상하게 집 안의 공기가 더 맑은 것 같았습니다. 봄이 된 어느 날 아침 술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집단을 밀어 넣었습니다.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혼자.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나도 더 이상 그것이 서럽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연기고 눈물은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그날 오전에 술래는 산을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묘소로 작은 꽃 묶음을 들고 갔습니다. 마당에서 꺾은 수선화 몇 송이와 산길에서 만난 진달래 2가지. 봄이 막 시작된 자리에서 피어난 꽃들이었습니다. 묘소 앞에 꽃을 놓고 술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 않고 따뜻한 바람. 그 바람이 수선화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봄이 왔어요. 말했습니다. 소리 내어. 어머니가 물려주신 밭에 이번 주에 씨를 뿌렸어요. 상호가 갈아줬는데 흙이 기름지다고 하더라고요. 올가을엔 어머니 좋아하시던 무 심어 보려고요. 봄 햇살이 묘비를 비추었습니다. 일기는 아직 가지고 있어요. 낡아서 찢어질까봐 보자기에 싸서 뒀어요. 버선도요. 그것들은 제가 죽는 날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순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미소가 이 묘소 앞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고마워요.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어요. 아주 천천히, 끝을 향해. 순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흙을 털었습니다. 묘소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봄 햇살에 수선화가 노랗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순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언덕길. 옆으로는 개나리가 피어나고 발 아래 흙은 봄 기운으로 폭신했습니다. 저 아래 마을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 솥 끓는 소리, 삶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순례의 걸음이 달랐습니다. 시집 오던 날의 걸음도 어제의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30해 동안 조금씩 만들어진 걸음. 고개 숙이고 말 않고 참으며 걸어온 그 길 끝에서 비로소 얻은 걸음이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봄 햇살이 그 등 위에 가득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여운을 남기며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쏴아. 그 소리가 어쩐지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잘 가라, 내 딸아. 잘 살아라.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해진 버선 한 켤레와 30해의 일기입니다. 말로 하지 못한 사랑은 때로 가장 오래된 물건 안에 담깁니다. 오늘 당신 곁에 말없이 혹은 모질게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다면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